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고등한국사 2-1 국제관계와 대외교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단원이 시작되는데요. 2단원은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각각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외교 파트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고대 국제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하면 역시나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떠올리셔야겠죠? 이 중 고구려의 대외관계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는 강개토대왕릉비의 비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을 태왕으로 높이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호는 사실 중국의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 역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연호를 딱 쓴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이라 여겼고요. 백제와 신라는 조공을 바치던 속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장수왕 때부터는 중국의 남조, 북조와 활발하게 교류했는데요. 이때 당시 중국도 위진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장수왕은 외교적 균형을 맞추며 국가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백제는 전성기였던 4세기 중국의 동진과 활발히 교류했고요. 외와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초기에는 지형적 특징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가 어려워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고요. 6세기 중반 이후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부터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야 역시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의 사신을 파견하는 등 나름 활발한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편 6세기 말 혼란의 중국을 수가 통일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수를 견제한 고구려가 돌궐과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을 구축했고요. 수 역시 고구려를 견제해 신라와 손을 잡고 동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가 고구려를 침략했고요. 이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수를 격파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에게 박살이 난 수는 결국 멸망했고요. 수의 뒤를 이어 중국의 새로운 통일왕조인 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 역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하며 당마저 격퇴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중국의 연이은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국력이 쇠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와 당이 연합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는 당과 손을 잡았는데요. 이때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그리고 이후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은 곧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이에 나당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가 당군을 격퇴하며 마침내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통일 후 한동안은 당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곧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산둥반도에는 신라방과 신라소 등이 형성됐고요. 신라의 당항성과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울산항을 사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장보고인데요. 중요합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신라와 당,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이 시기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발해는 무왕 때만 해도 당과 대립관계였지만 문왕 때부터는 당과 우호관계를 맺고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이는 산둥반도에 있었던 발해관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발해는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고요.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이용해 서로 교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까지 고대 국가들의 대외관계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10세기에서 12세기의 동아시아는 고려와 송, 거란과 여진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송과는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며 송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거란과 여진은 적당히 견제했습니다. 또 고려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냈는데요. 스스로 해동천하를 자처하며 여진이나 탐나국의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황제국임을 자처해 황제, 폐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태조왕건의 청동상을 보면 중국 황제가 쓰던 통청관을 쓰고 있어요.
광종은 광덕이나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를 통해 고려가 황제국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고려는 외침 또한 정말 많았습니다. 이 중 먼저 거란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세 차례나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거란의 1차 침입 때 전쟁 없이 오직 말로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인물이 있죠? 바로 서인인데요. 중요합니다. 서인은 거란과의 외교 담판에서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해 강동육주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송과 친선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때 때마침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목종 대신 현종이 즉위하자 거란은 이를 구실 삼아 또다시 고려에 침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인데요. 이때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하는 등 고려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양규의 활약으로 다행히 거란의 2차 침입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또다시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3차 침입을 강행했는데요. 이때는 또 강감찬의 활약으로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거란군을 격퇴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출제율이 높으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이후 고려는 개경엔 나성을 쌓고 국경지대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렇게 거란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지만 12세기부터는 조금씩 세력이 커진 여진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성해 여진을 정벌했는데요. 중요합니다.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윤관의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만 여진이 계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관리도 어려워 결국 조공을 받기로 하고 동북구성을 반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정복하더니 급기야 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려에도 사대를 요구했는데요. 이때 이자겸 등의 문벌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금과 군신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사실 고려는 활발한 대외교류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국제무역항으로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병란도가 있는데요. 이 병란도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13세기에는 이 시기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때 몽골은 고려에 온 자국 사신이 피살을 당했다며 고려를 침략했고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씨 정권은 대몽항전을 명분으로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가 강화도로 천도해버리자 육지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몽골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항전으로는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김윤우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했고요. 충주성에서는 노비들과 주축을 이뤄 몽골군을 격퇴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몽골에 저항했지만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며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었고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개경 환도에 반대했던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웠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중요합니다. 삼별초는 최씨 집권기에 만들어진 군사조직으로 좌별초와 우별초, 신의군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와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됐고요.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에게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 간섭기는 우리 민족에게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원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몽골의 풍습인 몽골풍이 유행했고요. 몽골에서는 고려의 양식인 고려양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이 점차 쇠퇴하자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졌고요.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인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였죠. 자, 이렇게 신흥무인 세력의 등장까지 고려의 대외관계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의 대외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조선 전기의 외교는 사대교린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에 대한 사대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요. 건국 초에는 태조가 추진한 요동정벌로 명과 갈등이 있었지만 태종 때부터 관계가 회복되며 본격적으로 사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사대 외교는 조공 책봉 관계로 유지되는데요. 이는 조선이 명에게 조공을 바치면 명은 이에 대한 답례품을 하사하는 형태였고요. 조선의 왕이 교체될 때마다 명의 책봉을 받아 국왕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언뜻 보면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실리 외교입니다. 한편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활용한 교린 정책은 여진과 일본 두 나라에 적용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두 나라에 적용한 거라 은근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이 있고요. 이를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국경선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3인 정책과 토간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3인 정책이란 남쪽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정책이고요. 토간 제도는 귀화한 여진족 지배층에게 관직을 준 걸 말합니다. 한편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무역소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조선과의 교류를 허용해줬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교린 정책인데요. 먼저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회유책으로는 부산포, 연포, 제포의 삼포를 개항해 제한적 교역을 허용해줬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지금의 태국인 시암과 인도네시아인 자와,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쿠 등과도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의 외교정책은 양란 이후 180도로 변화했는데요. 먼저 외란 이후 등장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조선의 국교재개를 요청했고요.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조선은 기후약조를 체결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해줬습니다. 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해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이 통신사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호란 이후의 청과의 관계인데요. 사실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에게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었잖아요. 이는 사실 청을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조선에게는 상당한 치욕이었습니다. 이에 청을 정복하자는 북벌론이 대두됐고요. 북벌론을 주장했던 효종은 송시열과 이완 등 서인들과 이를 주모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일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이 대두되는데요. 이는 조선이 청에 보낸 연행사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북벌론과 북학론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한편 숙종 때는 만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조선인들로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 압록강과 토문강이 청과 조선의 국경선인데요. 이후 청이 이를 달리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개항기 때 만나볼게요. 오늘은 고대부터 조선까지의 국제관계와 대외교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꼭꼭 복습하시고요. 만약 잘 안 외워진다 하시면 이 강의를 반복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